시대의 변화를 캐치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수혜받는 기업이 어떤 게 있나. 자, 다음 뉴스 하나 보면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상주의 투자가 에미 세비지가 추천한 종목이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이 이제 10루타를 칠 수 있다. 이분이 이제 테슬라랑 넷플릭스에서 159배랑 128배 수익을 보셨던 분인가 봐요. 그리고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주식 투자 앱 이제 마이 월스트리트 창업자인 세비지는 2012년 테슬라에 처음 투자했다. 테슬라 고지 올라선 테슬라 주가가 고작 6.35달러이던 시절이다. 넷플릭스는 2003년 1.69달러에 사들였다. 그가 투자한 이후 두 종목의 주가는 각각 199배와 128배 올랐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소개했다면서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파크, 애견용품, 랩테크, 롤러지스, 방범용품, 그 다음에 인모드, 의료기기 등 총 4개 종목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에어비앤비를 꼽았는데 에어비앤비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지난해 실적도 되게 좋았고, 그죠? 그러니까는 또 에어비앤비를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고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는 완전히 날개 돋친 듯이 저거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에어비앤비가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이제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너무 높으면 모르죠. 또 액면 분할하고 뭐 그래가지고서 유지시킬 수도 있는데 그 앞전에 이제 그 자기가 뭐 일불 때 사고 이랬던 거는 스타트업일 때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또는 거기도 그 벤처거래소 같은 데에서는 싼 주식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상장이 되고서 성공을 하니까 이제 저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그 에어비앤비는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했죠, 이미. 이미 성공을 해서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 우호적이니까는 시장이 상당히. 그렇지만은 과거에 투자한 것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의견에서는 예전에는 되게 세계화가 있어서 여행하는 게 너무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풀려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그 정도까지 세계 여행이 부흥기를 다시 맞으며 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걸리죠. 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업종에서 탑이죠, 탑. 리딩 업체다 보면 그 선점하는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호적이긴 우호적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시대가 또 넷플릭스처럼 또 급락하면 안 되니까는 많이 올라간 건 어쨌든 아무리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주식도 팔아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지금 뭐 그분 어차피 외국 분이셔서 저희 방송을 보진 않을 거니까요. 자, 밑에 내용을 보니까 세비지의 투자 원칙은 비전 있는 기업을 발굴해 끝까지 팔지 않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거 좋은 거죠. 주가 급등 나이도 버틸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10가지 평가 항목을 개발했다. 재무적으로는 매출 증가율과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한다. 경영진 내부자의 지분율은 높고 시가총액은 낮은 종목을 추천한다. 시총이 작을수록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고 경영자 CEO의 비전이다. 세비지는 세상을 바꾸려는 창업자가 혁신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돼 있던데 사실 뭐 다 뭐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긴 한데 대표님이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아주 좋은 소리예요. 저도 역시 동감해요. 근데 그 저런 분들하고 일반 투자자하고 그거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또 하나 참고로 하셔야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건 어떤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돈이 무진장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펀딩하는 돈도 있고 지 돈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고 세계적인 투자가고 그런 분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워렌 버핏은 투자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투자금을.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거지. 물론 투자 그 원칙이 되게 좋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가 그걸 함부로 따라했다가 그거 언제 본전 찾아요? 언제? 그리고 또 그런 좋은 회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그걸 살 수도 없어요. 개인들한테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비상장 주식 사가지고 그냥 그거 10년, 20년 돼도 상장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주식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 투자가가 투자하기에는 이제 맞지가 않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그 스타트업들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100개 회사 투자하잖아요. 성장 하는 게 한두 개 회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영화하고 비슷해요, 영화. 영화도 보면 대박 치는 그 영화가 몇 개 없잖아요. 10개 그 영화 중에서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거를 상장된 기업에서 그런 거 찾기는 더 어렵죠.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저평가된 기업, 그렇죠. 저평가된 기업은 지금은 오픈된 기업들 중에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시계열 분석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차용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수혜받는 기업이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준 그 개별 기업들 있잖아요. 미리 예측을 하면 다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당일 트레이딩 말고도 그러면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을 못했지만은 터진 다음에 이 곡창지대에서 이 곡물이 생산되지 못할 거라는 걸 전쟁통에 거기에 이 전차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다 쑥대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식량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할 거라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그러니까 곡물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다 보면 수산물 가격도 급등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먹을 식량이 뭐 우리가 곡물 말고서도 육류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저런 것들 올라가겠다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수산물도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갔던 거죠. 식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 식료품들이 그래서 이제 과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금리 인상이지만은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이 끝나면 일단은 뭐가 또 많이 올라갈까요? 이제 복구를 해야지 될 거 아니야, 복구. 그렇죠. 그러면 건설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거는 작은 건설사들은 안 되고 대형 건설사들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 사업을 해야지 되니까, 그죠?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전쟁이 어쨌든 끝나면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 더 드려보면. 그러면 에너지 러시아라든가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뭐 좋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미국과도 좀 가까운 사이가 하니까 이 재건을 각오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된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수가 있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건설사에 우리가 뭐 하청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들어간다든가 건설 장비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좀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많이 올라가지만 이게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끝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올라간 쪽은 금리 인상하고 맞춰가지고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차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것도 웬만큼 이제 떨어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세비지가 말한 것 중에서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을 추천한다가 시총이 작을수록 당연히 이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사실 시총이 뭐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가 몇 년만 10배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근데 작은 종목들은 10배씩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크도 감내해야 되는 게 있을 텐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또 워낙 중소형주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니까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거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재무제표,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나.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안 하고서 차입하는 게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수가 또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부담스럽죠. 이제. 중소형주들은 그 재무적인 리스크,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은 자본금이 작다 보면 가격 결정권이 보통 없어요. 그 제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납품. 네. 저 회사가 저 기업이 돈을 많이 버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리스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장기 성장을 해가지고 회사가 사이즈도 많이 커지고 이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원래 투자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 상당히 많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만 해도 몇 년 전에 뭐 몇천 원 안 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2만 몇천 원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볼 때 이거 되게 쌌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럴 때 보면 얼마나 쌌어요. 그때 이럴 때 4,000원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22,000원 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몇 배 정도 올라간 거죠.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거 벤처 1세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진짜 비쌌어요. 그때 거는 나오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1999년, 20년 훨씬 전에 그럴 때는 몇만 원 하고 그랬거든요. 자, 아까 외국인 수급이 이제 안 좋다고 하셔서 환율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날짜 보면 125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1년 중으로 쳤을 때 최고가고 3년 중에서도 최고가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증시 투자할 때는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향후 이만큼 올랐으니 좀 안정화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가기는 좀 불편한 것도 있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7,000원 이상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급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00원까지 가기는 좀 저기 하고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그 부담스러움,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건데 지금도 많이 원화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은 느껴요, 저도. 달러를 다 이거 바꿀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외국 그 미국 주식 그 손실 본 거를 여기서 메꿀까 지금. 그런데 저는 오늘 유튜브 수익 들어온 거 한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달러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로 이제 구글에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말씀드리면 이제 매달 유튜버가 지정하는 건지 구글에서 지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날짜가 저는 매달 20일에서 한 23일 정도 되면 구글에서 이제 은행에 달러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한전을 해야 되는. 많이 들어와요. 조금 들어와요. 야, 그 좋겠다. 난 나 같으면 달러로 받겠어. 그냥 달러로 딱 들어오면 달러로 그때마다 인출을 해가지고 달러 쌓아두는 재미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근데 매달 또 생활비라든가. 그래요? 또 나가는 또 주식을 사야 되고 한국 주식을. 야, 그래도 애국자네. 달러로 받아서. 야, 한국 주식 사는 진짜 애국자네. 야, 미국 주식 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전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이제 증권사에 넣어가지고. 저기 미국 주식 하면서 우리가 그 배당금 받잖아요. 그래서 배당금 받아오시는 분들도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나 투자를 해서 배당금으로 달러가 들어오나 똑같은 애국자들이죠. 뭐 그래서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애국자예요. 그래서 근데 달러는 어쨌든 지금의 이 고가에 있는 거는 조금 다시 시대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금리하고 아마 금리 인상 그 리스크가 금리 발작이 끝나면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는 당분간은 이제 여기서 맴맴하는데 제가 보기에 6월 달까지
최대로 길게 잡아도 6월달 금리 인상하는 거 보고서 네. 그때 만약에 0.5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에어비앤비 좋게 보셨는데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리오플링 수혜주인 거잖아요. 예. 리오플링 관련해서 수혜주 남은 섹터가 있을까요?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남은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오른 것들이 꽤 많고 해서. 근데 별로 오른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는 올랐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항공주들은 유가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여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여행이 재개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고 호텔주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냥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지수가 지지부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면세점 주식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면세점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신세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오미크론 발생하기 전에는 3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25만 원대예요. 다 그쪽이 그 여행주들도 그 상태인 거예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14,000원대로 있고 지난번에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하고 키 맞추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 어떤 섹터가 그냥 유별나게 확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섹터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주들만 지금 극성을 좀 부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고 있는 돈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쏠림이라 그럴까? 아, 저쪽에 급하게 올라가니까는 그쪽에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보니까 요번에 그 원전주들이 급등한 것들이 꽤 있잖아요. 한신기계 같은 걸 보니까는 뭐 5천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000원이 넘는 주식인데 그럼 5천만 주면 얼마예요? 5천억이 넘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3,000원대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봉을 보면 3,00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기에. 근데 이게 지금 오늘도 13,000원까지 갔죠. 13,000원.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에서 이제 자사주를 매도한다 그랬거든요. 160만 주 정도.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제 21선도 끝나서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8,300원 찍고서 다시 원전을 연장해서 재가동한다고 그랬더니만은 급등해가지고 이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떨어졌다가 5일선 닫고서 다시 서정기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원전주인데 그게 20%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에 같이 힘받아가지고 13,000원 찍고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자,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게 나중에 복원될 때 건설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5월 10일쯤에 이제 취임식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6월 11일에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 때도 이제 공약 같은 것들이 인프라, 건축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건설주 섹터 좀 여쭤보면서 종목별로 일단 DLENC 첫 번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건설주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거를 제가 매일 보고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지지부진하냐면 짓지를 못해요, 짓지를. 콘크리트 값 비싸지, 철근 값 비싸지.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래가지고서 잘 아시다시피 그 둔촌. 네, 둔촌주공. 그거 지금 그 조합 측하고 이 건설사하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됐죠. 잘 안 돼가지고서 중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가격이 이 건축 자재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벌써 계약은 미리 해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돈을 더 줘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DLENC 보면 떨어져 있고 지금 현대건설 떨어져 있고 대우건설도 떨어져 있고 GS건설도 빠져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GS건설도 마찬가지고 대우건설 한번 볼까요? 네, 대우건설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공부를 할 때 이게 올라갈 때지 않아요? 올라갈 때. 추세가 딱 올라갈 때 5일선을 타고 5일선이 훼손돼도 밑에 11선이 받쳐주고 있고 정배열이거든요. 역배열 속에서 이렇게 흐를 때 역배열 속에서 정배열이었는데 다 그랬어요. 다. 다른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이제 꺾였잖아요. 그래서 역배열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요 그래프가 제일 나쁜 거예요. 여기. 요쪽에.
요쪽이 뭐냐면 완전 역배열에 바로 위에서 5일선이 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11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6,300원. 제가 여기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6,300원까지는 떨어질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6,300원 대. 네. 근데 지금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다 동일해요.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은 조금 더 떨어진 게 있고. 근데 건설주 섹터는 어쨌든 호재들이 이제 계속 그렇죠. 나올 테는데. 그런데 어쨌든 호재고 뭐고 네. 건축 자재 공급이 원활하고 그거 가격이 좀 떨어져야죠. 그래야지 이게 이게 그 짓기만 하면 뭐예요? 그 적자인데. 그렇죠?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을 벌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 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야지 이게 아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죠. 지금 여러 호재들이나 그런 게 들어온다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좀 빠져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아까 보니까 현대건설인가 뭐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 현대건설이.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에서 올라온 거에서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도 뭐니 해도 현대건설이 대장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바닥 확인하는 걸 보고서 이제 다른 건설주도 사자 그런 얘기죠. 소형 건설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특정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작은 호재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는 일성건설이라든가 네. 범양건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네. 지난번에 이 당선인 측에서 이제 호재 이렇게 재건축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일성건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덜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일성건설이나 범양건영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바닥 확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대형 건설사하고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차이를 줄 줄 알고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취임한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그런 거를 발표한다 그랬으니까는 요런 거는 바닥이 대충 확인이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요거 그래프상으로 보면 5,500원 여기에서 네. 거의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는 6,000원이니까 500원 올랐네요. 그죠? 500원이면 10% 가깝네. 그렇죠. 다음은 이제 네이버. 네이버도 지금 더 빠진 상태고 카카오도 뭐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네이버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래프가 되게 나쁘네요. 그죠? 네. 이게 52주 신저가 같은데 네. 30만 원이 깨지면서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은 성장주로 봐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지난해 아주 급등했던 그 메타버스 관련 네.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 게임주들, 이것도 게임주가 또 포함이 돼 있고, 게임 쪽이나 메타버스 쪽이나 아무튼 성장주다 보니까는 네. 여기에서 올라갔던 것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수혜주다 그래가지고서 그쪽에서 조금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똑같이. 규제를 뭐 규제.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이제 여차 이제 올라가고선 미국의 그 빅테크 관련 네. 그 넷플릭스 비롯한 그 성장주들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메타버스 관련 작년에 미국의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노블룩스라고 있는데 그게 150불까지 갔거든요. 140불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40불도 안 돼요. 40불도. 3분의 1도 안 되나? 막 그 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정신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같이 맞물려가지고. 어쨌든 이것들은 다 성장주들이죠. 성장주.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죠. 이런 거는 봐가지고서 뭐 살 수가 없죠. 이거. 그렇죠.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개파락을 했는데 여기서 꽉 3.8. 그 코스피 지수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답답하죠. 그럼 카카오는요? 똑같죠. 뭐 이거는 아주 신저점은 아닌데 이게 떨어지는 게 거의 비슷하죠. 뭐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네요. 네이버는 3%, 이거는 2.5%니까 단순 가격으로 이게 조금 싸게 느껴져서 그런 거죠. 어떻게 될까요, 형우? 그게 미국 주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빅테크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에서 뭐 반등할 수도 없는 거고 이처럼 거래량이 대량 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파는 쪽도 그렇고 사는 쪽도 그렇고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관망하고서 급하게 팔 사람들은 파는 거고 좀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 네. 카카오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 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카카오는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 너무 많이 했고 규제 당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하고 다시 또 오를 때는 카카오의 기업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냥 규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다 괜찮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이 똑같은 얘기를 삼성전자로 할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확 9만 원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그때 뉴스라든가 TV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만 가치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서 삼성전자만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 하셨는데 또 이렇게 삼성전자 쭉 떨어질 때는 그런 분 이야기가 거의 다 사라지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우리 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결과에 그때 맞출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맞출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다 맞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찾는 거고 걷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게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것도 없고, 진실은 뭐예요? 아, 지금 떨어져서, 그런 이유로 지금 주식 가격이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가설.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 재반 악재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이 가격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 이론에 안 맞는 또 이 주식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렵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다른 분야를 했다면 굉장한 그 분야에 빠삭한 전문가가 됐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30년을 넘게 한 저도 어려운데 3년을 하신 분이 그게 당연히 어렵죠. 물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식 투자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지만은 일단은 돈을 벌기 전에 안 잃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 조심하고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그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조금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도 슈퍼 개미 분들과 그다음에 일반 개미가 있듯이 사실 그분들의 그 자본금과 수익률의 격차도 심하겠지만 또 우리 일반 사이로 가면 이제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잖아요. 돈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죠. 더 많이 또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또 그걸 못 따라가면서 더 그렇죠. 격차가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격차에서 좀 밀려나지 않으려면 개인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는 너무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가 그냥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생긴 것도 벌써 근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서 있잖아요. 그게 미국 같은 데는 15년 이상 된 거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매가 더 진화한 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그 매매죠. 그런데 그 경우가 수익이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코스피가 10% 빠졌는데 거기에서 9%만 빠져도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높다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건데 어렵지만은 기회를 항상 제공을 해줘요, 시장은.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도 어떤 주도주, 대형주 그런 것보다 늘 자기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수익 나는 모형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또는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뭐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 투자가 분들 특히 그 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돈을 가지고서 저 역시 이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서 누가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문제거든요. 본인 투자 환경에 맞춰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씩 다 만들 필요가 없이 자기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서 내가 해야지 되느냐. 그 하나만 일단 찾으면서 조금씩 넓혀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젊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주 많이 만나요. 엄청 많은 분야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너무 뛰어나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되게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상당히 잠재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혹시 지금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실패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 높은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도 이렇게 제가 보여준 것처럼 시장 중심주라는 게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주 친밀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 투자 방법을 거기 중에서도 캐치를 해내면 돼요. 네. 그거 하나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식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일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핵심인 주식을 내가 아까 시계열 분석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다음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어떤 주식을 내가 언제 사야지 내 돈이 안 손해를 보고 수익을 내고서 할까?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공부를 하시면 네. 길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거화시키고 텀을 들여서 그거가 올 때마다 네. 매매를 해서 수익을 조금씩 남기면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작은 돈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누적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몇 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길이 좀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일정 기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네. 주식 투자가 좀 쉽거든요. 좀 성공한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5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그다음에 눈여겨봐야 혹시나 뭐 변수 그런 것만 한번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5월 증시는 5월 3일 날 4일 날 있는 미 연준 금리 정책 또 금리 정책의 시행 그에 네. 따르는 미국 주가의 움직임 네.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한국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될 건가 어느 선에서 휴전을 할 건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 두 가지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건가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지수가 떨어진다고 싸다고 생각 들어서 너무 급하게 매수에 들어가지는 말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2,650 코스피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스피가 뭐 2,600을 넘어서 2,500이 깨지고 그런 일은 또 쉽사리 벌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 매도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게 우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간이 좀 받쳐주면 되는데 기간도 같이 매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봤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항선, 지지선이 얼마는 지지되겠다. 이렇게 섣부른 바닥은 금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대표님 말씀드리니 5월은 특히나 잠깐의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조심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날씨는 화창하고 코로나는 이제 거리두기는 해제가 됐는데 주식시장은 아직은 겨울입니다. 겨울. 네. 그래서 슬기롭게 좀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월 달에는 좀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